어머니, 이제 공기 좋은 데서 편히 쉬셔야죠. 연락드릴게요. 70세 김옥분 할머니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산속 폐가 앞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산증여 서류의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서울에 있던 집, 매달 월세가 나오던 점포, 통장까지 모두 그날로 어머니 손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였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자식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그곳에 두고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김옥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그 자식들은 TV 뉴스 화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들 눈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빈소에는 국화꽃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덜미가 빳빳하게 굳어갔습니다. 70평생 이 사람과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됐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 몇 분, 남편 옛 동료 몇 명. 70년을 살았어도 결국 남는 건 이 정도더군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조문객 숫자 따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정호가 접수대 앞에 앉아 부조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봉투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손가락으로 두께를 가늠하더군요. 얇으면 바로 한쪽에 치워버리고 두툼하면 따로 모아뒀습니다. 돈 세는 그 손놀림이 어찌나 익숙하던지요. 며느리 선영이는 명세서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대고 있었어요. 장례비 항목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아, 돈이 많이 나갔구나 싶은 한숨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복도에 나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입모양이 또렷했습니다. 응, 아빠 돌아가셨어. 근데 재산이 생각보다 많대. 그래, 아파트도 있고 점포도 있고. 친구한테 자랑하는 건지 상의하는 건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민석이는 구석에 서서 손목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몇 시에 끝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 맞나? 내가 낳고 키운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식구가 슬슬 카페테리아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정우가 먼저 일어나고 선영이가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도 전화를 끊고 들어왔어요. 민석이까지 합류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은 채 남편 영정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어느 봄날 남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그때는 둘 다 젊었지요. 카페테리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커졌어요.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재산 정리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우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야지. 어차피 할 얘긴데.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서울 아파트 있잖아. 30년 넘게 사신 집. 시세가 9억은 될 거야. 민석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9억? 생각보다 많네요. 수진이가 재촉했어요. 오빠, 그거 말고 또 뭐 있어? 숨겨놓은 거 없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점포 하나 있어. 10년 전에 3억 주고 산 건데 지금 월세가 150씩 들어와. 선영이가 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0이면 1년에 1,800이네. 큰 돈은 아니지만 나쁘진 않네. 민석이가 거들었습니다. 점포 보증금도 있을 테고 담보대출도 가능하겠는데요.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선영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통장에 현금은 얼마나 있어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별로 없을 거야. 아버지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게 사셔서 모아둔 돈도 없으실 거고. 수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에이, 그럼 별로 없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남편아, 이 소리 들리나요? 당신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재산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민석이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시골에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정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거 조부모님 사시다 돌아가신 집인데 완전 폐가야. 지붕도 무너지고 잡초만 우거져 있어. 값도 안 나올걸. 선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아예 빼. 팔지도 못할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가꾸신 텃밭이 있던 집이에요. 남편이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이 있던 집. 그 집을 값도 안 나온다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선영이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떡해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데. 선영이가 바로 받았어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손도 많이 가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전 죽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안 돼. 집도 좁고 남편도 요즘 사업 안 풀려서 예민한데. 엄마 모시면 진짜 큰일 나. 민석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습니다. 정우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양원 보내는 건 어때? 선영이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요양원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월 200은 기본이에요. 괜찮은 데는 300씩도 하고. 누가 그 돈 낼 건데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뭔가 번뜩였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시골에 집 있잖아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가 말이야?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차피 빈집인데 어머님 거기서 좀 쉬시게 하면 어때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잖아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그거 좋은데? 서울은 공기도 나쁘고 시끄러워서 노인한테 안 좋잖아. 시골이 훨씬 나아. 민석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선영이가 밝게 말했어요. 그럼 됐네. 우리가 생활비 매달 보내드리고 가끔씩 찾아뵙고 그러면 되죠 뭐. 네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홀가분해 보였어요. 골칫거리 하나 해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70년 산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키웠는데 이제 그 자식들이 저를 시골 폐가에 처박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정호가 제 옆에 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공기도 안 좋고 복잡하잖아요. 시골에서 좀 쉬시는 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정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낳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키운 자식인데 그런데 그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요. 선영이도 다가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릴 거고요.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빈소가 텅 비어갔어요. 저는 상주석에 혼자 남아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 저도 곧 당신 곁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절 시골로 보내네요. 혼자 보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부조금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까지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 시골로 내려갈 수 있냐고 짐은 많이 안 챙기시겠죠? 그런 것들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30년 살던 아파트에 혼자 남았어요. 남편 냄새가 배어있는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물이 차갑게 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흘 뒤 자식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파트랑 점포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인감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어요. 남편 영정사진, 낡은 조리노트, 작은 보자기. 그게 다였습니다. 옷가지를 더 챙기려 하자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짐만 되세요.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게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정우가 운전석에 앉고 뒷자리에 선영이와 수진이가 제 짐을 실었어요. 민석이는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저를 태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금방 또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보자기였어요. 손끝에서 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은요. 2단계. 차가 비포장길로 접어들자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 넘은 허리는 이런 걸 견디기 힘들어요. 몸이 좌우로 흔들릴 때마다 등뼈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소리라도 내면 뒷자리에서 며느리가 한숨 쉴 게 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짜증이 묻어있는 한숨이었어요.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뜻이겠죠. 1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말했어요. 다 왔어요, 어머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피가 안 통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군요. 비틀거렸습니다.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요. 다들 바빴습니다. 짐 내리느라 차 정리하느라 담배 피우느라요. 저는 혼자 비틀거리며 땅을 디뎠습니다. 눈앞에 집이 보였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붕 기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마당엔 잡초가 사람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가꾸시던 집이었는데 사람 손길이 닿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았어도 자식들 손길이 닿지 않으니 이렇게 버려지는 거겠죠. 사람도 집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가 트렁크를 열더니 제 짐을 꺼냈습니다. 툭툭. 마당에 내려놓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짐 다루는 게 아니라 택배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정사진, 보자기, 조리노트. 70평생 모은 게 이게 다였어요. 웃기죠? 한평생 살았는데 짐이 3개밖에 안 된다니요. 자식들 낳아 키우고 남편 병수발 들고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요. 인생이 참 허무하더군요. 선영이가 짐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예요? 더 안 챙겨오세요? 뭘 더 챙겨와야 했을까요? 옷은요? 가구는요? 추억은요? 그런 건 이미 자식들이 정리해버렸잖아요. 서울 아파트는 자기들이 관리한다며 인감 받아갔고요. 제 물건들은 어디로 갈까요? 버려질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나눠 가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수진이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 여기 진짜 사람 살 수 있는 데예요? 너무 낡은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이런 곳에 버려두는 게 찜찜한가 봐요.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나 보더군요. 하지만 그 양심은 5분도 안 가더군요. 금방 사라질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잊어버릴 거였습니다. 정우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전기수도 다 되니까. 조금만 치우면 살만해. 조금만 치우면요? 70 넘은 노인 혼자서요? 지붕 무너진 집을요?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마당을요? 그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자식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또 시작이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였어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해봤자 안 들으니까요. 말을 해봤자 집만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아예 말이 안 나오더군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차에 기대서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시계를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었죠. 저를 빨리 버리고 가고 싶다는 듯요. 장모를 산속에 내려놓고 서울로 돌아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거겠죠. 이해합니다. 저도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선영이가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더니 바로 나왔습니다. 에휴, 곰팡 냄새.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나온 거예요. 1초도 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여기서 좀 쉬시면서 공기도 빼시고 그러세요. 저희가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드릴게요. 생활비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을 뭘 먹으라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요? 근처에 가게라도 있나요? 마을까지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데요? 70 넘은 다리로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생활비 보내준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옆에서 손 잡아줄 사람, 괜찮냐고 물어봐줄 사람,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돼요.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 걸려서요. 벌써요? 방금 도착했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잘 수 있는지, 먹을 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자식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집 내려놨으니 임무 완료.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그런 거였습니다. 선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겨울 같은 손이었습니다. 옹기라곤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잡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님, 금방 다시 올게요. 한 달 안에요. 걱정 마세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이 폐가에 혼자 있으라고요. 70 먹은 노인이요. 금방 다시 온다는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장례식 끝나고도 전화 한 통 없었는데요. 문자 한 줄 없었는데요. 금방 온다는 말이 믿어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는 척했습니다. 내 식구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 자주 할게요. 전화는요. 문자도 안 할 거면서요. 카톡도 안 보낼 거면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손만 흔들었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비포장길을 달리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봤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무섭도록 조용했어요. 평생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차 소리, 사람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웃집 소리도 들렸고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했습니다. 새가 울었어요. 까악까.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까마귀였나 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잡초가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누가 숨어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봐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 70년을 살았는데 이 꼴이야. 그렇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내려놓은 짐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정사진, 보자기, 조리노트. 이게 70년을 산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우스웠어요. 70년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요. 자식 낳아 키우고 남편 병수발 들고 평생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이라니요. 허무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70년이 보자기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냥 여기 쓰러져서 울고 싶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었어요. 자식들아, 나 여기 있어.
데려가. 혼자는 못 살아.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했어요. 외쳐봤자 들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차는 이미 멀리 갔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은 됐을 거예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안 왔어요. 추억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안 왔어요. 시골집이 뭐가 좋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버려지는 거였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갔어요. 잡초가 바지를 스쳤습니다. 축축한 이슬이 옷에 스며들었어요. 2월인데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가 봐요. 신발도 젖었습니다. 발이 차가워졌어요. 아, 여기가 정말 내가 살 곳이구나. 이 잡초 우거진 곳이, 이슬 맺힌 마당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틀거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곰팡 냄새가 확 쏟아졌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코를 막았어요. 30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이게 바로 버려진 집 냄새구나. 사람이 안 사는 집 냄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게 내 냄새가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썩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창문이 다 닫혀 있어서 빛도 안 들어왔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거미줄이 천장 모서리마다 쳐져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무덤 속 같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개수대에 녹물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쉭!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갈색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요? 이 물로 밥을 하라고요? 씻으라고요? 마시라고요? 이게 사람이 쓸 물이에요? 그래도 계속 틀어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여기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손이 시려워졌어요. 2월 산속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거든요. 물이 점점 맑아졌습니다. 갈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투명하게요. 손을 대봤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낡은 거울이었습니다. 얼룩이 져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거울 속에 70년을 산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었어요. 눈가가 처져 있었고 입꼬리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 할머니가 나라고? 언제 이렇게 늙었지?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대로 보이더군요. 나는 이미 늙어버렸구나. 자식들이 버릴 만도 하구나. 쓸모없는 늙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단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바닥이 딱딱해서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이불은 축축했고 곰팡 냄새는 여전했어요. 일어나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5시. 알림은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서 연락은 단 한 통도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현기증이 났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텃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잡초 사이에서 야생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쪽파도 보였어요. 10년 동안 사람 손길 없이 스스로 자라난 거였습니다. 상추를 뜯어 물에 씻어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확 퍼졌습니다. 하지만 씹었어요. 배를 채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상추랑 쪽파를 넣었어요. 소금도 간장도 없는 맹탕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국물을 떠서 마셨어요. 뱃속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포기하면 안 돼.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맞아요.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던 처녀가 금은방까지 일궈낸 사람이잖아요. 금은방에서 번 돈이 상당했어요. 금은방 정리할 때도 금은 팔지 않았습니다. 전부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식당에서 번 돈으로 땅도 샀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국 곳곳에요.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만 알았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요? 자식들 눈빛을 봤거든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변하는 그 눈빛을요. 남편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했을 때 정우 얼굴 일그러지던 거요. 장례비 얘기할 때 선영이가 계산기 두드리던 거요. 아, 얘들이 나를 엄마로 안 보는구나. 돈으로 보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몇 년 전부터요. 그래서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30년 된 낡은 곳이고 옷도 몇 벌 안 샀어요. 자식들이 보기엔 그저 가난하게 사는 늙은이였겠죠. 재산이라곤 아파트하고 점포밖에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일부러 그랬어요. 시험해 본 거였습니다. 얘들이 돈이 없어도 나를 모실까? 재산이 없어도 엄마로 대해줄까? 결과는 뻔했죠. 장례식장에서 답이 나왔잖아요. 만약 자식들이 금에 땅까지 있는 걸 알았더라면요. 더 빨랐을 거예요. 더 악랄했겠죠. 인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빼앗았겠죠. 금고 열쇠도 땅 문서도 다요. 그러고 나서 버렸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말 안 하길 잘했어요. 덕분에 제 것은 제가 지켰잖아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따뜻한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은행 금고에 있는 금이요. 전국 곳곳에 있는 땅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맛이 남아있잖아. 일어나서 집을 둘러봤어요. 무너진 지붕, 금간 벽, 잡초 우거진 마당. 어제는 끝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산속 칼국수집.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요. 저기에 평상도 놓고요. 미쳤나 봐요. 70 먹어서 산속에서 장사를 하겠다니요. 손님이 올까요? 올 거예요. 맛있으면 와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방으로 들어가 조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30년 전에 쓰던 노트 펼쳤어요. 육수 레시피, 면 반죽 레시피 다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를 보고 있자니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재료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곧 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은 있어요. 통장에 얼마 안 남았지만 금을 조금 팔아도 되고요. 자식들은 모르는 돈이 있으니까요.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벽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쯤 청소했을까요? 조금 나아 보였어요.
부엌도 닦고 방도 쓸고 마당 잡초도 뽑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여전히 연락은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기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또 상추를 뜯어 먹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내일은 마을에 내려가야지. 재료를 사와야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무엇을요? 제 인생을요. 다시요. 자식들은 모르겠지만요. 엄마한테는 힘이 있어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손맛도 있어요. 그걸 보여줄 거예요. 천천히요. 4단계.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눈이 떠졌어요. 할 일이 생기니까 잠도 달라지더군요.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재료를 사러요. 신발을 신는데 발이 아팠어요. 어제 산길 오르내리면서 물집이 잡혔나 봅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장사했는데 이 정도 산길이 뭐 대수였겠어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70 먹은 몸은 정직하더군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다 말을 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나무에 기대서 잠시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25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리어카 하나 끌고 떡볶이를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시장 앞에 자리 잡았죠. 추운 겨울 아침이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여름엔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리어카 앞을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손님이 서너 명뿐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단골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어느 날 떡볶이를 사가시더니 다음 날 또 오셨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일주일 후에는 친구를 데려오셨어요. 그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아껴 먹으면서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곳이었지만 제 가게였어요. 2년 후에는 더 큰 데로 옮겼습니다. 5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30살에 금은방을 열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금은방을 하냐고,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했어요.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금순도를 속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단골이 생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집은 믿을 만하다고요. 5년 동안 금은방에서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더 하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 주변에서 또 말렸죠. 잘 되는 장사를 왜 접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칼국수집을 하고 싶었어요. 금은방 정리할 때 금은 팔지 않았습니다. 전부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안 파냐고요? 대답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해줬어요. 칼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레시피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보기도 하고 육수 끓이는 시간을 늘려보기도 하고요. 100번도 넘게 고쳤을 겁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 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대통령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님들은 그걸 믿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장사가 잘 됐어요.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여기저기 조금씩이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이었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남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3년 동안 간병했어요. 병원 다니고 약 먹이고 밥 해 먹이고요.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나무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좀 돌아왔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떡볶이 장사부터 시작해서 금은방까지, 식당까지 일궈냈어. 손님들이 줄 서게 만들었어. 맛으로요. 그 손맛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67채 있었고 가게가 하나 보였습니다. 슈퍼로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산 위에서요. 아, 그 빈집 말씀이시군요. 거긴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됐는데요. 이제 제가 살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 혼자 사시게요? 불편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밀가루를 샀습니다. 소금, 멸치, 다시마, 무, 대파, 간장, 참기름. 조리 노트에 적힌 재료를 하나씩 골랐어요. 아주머니가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장사라도 하시게요? 글쎄요. 해볼까 싶어서요. 산 위에서요? 손님이 올까요? 웃었습니다. 올 거예요. 맛있으면요. 돈을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필요하면 금을 조금 팔면 되니까요. 짐을 들고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내려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짐이 무거웠거든요. 한 손에는 밀가루 포대, 한 손에는 채소 봉지. 10걸음 걸으면 쉬고 또 10걸음 걸으면 쉬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짐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천근처럼 무겁더군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좀 돌아오자 일어났어요. 짐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조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쓴 레시피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육수를 내는 동안 밀가루를 치대고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면을 뽑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손가락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칼국수가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그릇이었어요.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상에 앉아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면발이 혀 위에서 쫄깃하게 씹혔습니다. 육수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깊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맛이었어요. 손님들이 줄 서던 그 맛. 대통령도 먹었다던 그 맛. 내 손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칼국수를 천천히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그릇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해냈어. 역시 당신이야. 나는 당신이 이럴 줄 알았어.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나 해냈어. 70 먹었지만 해냈어. 자식들은 모르겠죠. 엄마가 산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요. 엄마가 칼국수를 끓였는지, 엄마 손맛이 아직 살아있는지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아직은요.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엄마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요. 그때 후회하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을 거예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어요. 그릇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고요. 밤이 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집을 더 고치고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고요. 올까요? 손님이요? 이 산소까지요? 올 겁니다. 맛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든 찾아와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요. 제 칼국수는 그럴 만한 맛이니까요. 5단계.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70 먹은 몸으로 무슨 술이냐고요?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식당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참여했거든요. 망치질, 페인트칠 다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지붕부터 손봤어요. 기와가 반쯤 무너져 있었거든요. 비 새는 곳을 찾아서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완벽하게 고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님이 비만 안 맞으면 됐으니까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당 잡초도 뽑았어요.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앉아서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100포기. 잡초를 뽑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손님이 앉겠구나. 테이블이 놓이겠구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마당이 제법 넓어 보였습니다. 평상 2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테이블도 서너 개는 되겠더군요. 부엌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동선을 새로 짰어요. 재료 손질하는 곳, 반죽하는 곳, 육수 끓이는 곳, 면 뽑는 곳. 30년 전 식당처럼 만들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어디에 뭘 두면 편한지요. 장작도 모았습니다. 산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많았어요. 매일 조금씩 주워다가 쌓아뒀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모아둬야 했거든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인가 봐요. 네, 있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 사네요. 10년 동안 비어있던 집인데요.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요? 서울에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사정이 있겠거니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밥 먹었냐고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는데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해먹을 게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뭐 해 드실 건데요? 국수요. 국수? 좋아하세요? 웃음이 났어요. 좋아하냐고요. 30년을 국수로 먹고 산 사람한테요. 제가 끓여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를 부엌으로 모셨습니다. 평상에 앉으라고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 내놓은 육수가 있었어요. 다시 끓였습니다. 반죽도 해놨던 게 있었어요. 면을 뽑았습니다. 칼국수를 끓였어요. 그릇에 담고 파를 썰어 올렸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할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국수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봐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더군요. 그릇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거 장사 안 하세요? 생각 중이에요. 하세요. 이 맛이면 사람들 줄 설 거예요. 이 산속에서요? 산속이 뭐 어때요? 맛있으면 사람들 찾아와요. 제가 마을에 소문 좀 낼게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복자라고 했어요. 10년 전에 남편 잃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랑 비슷하더군요. 다음 날 또 다른 주민이 왔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윤복자 할머니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국수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 들었다고요.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남자가 다 먹고 나서 물었어요. 얼마예요? 가격을 생각 안 해봤더군요. 그냥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아직 장사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드세요. 아니, 돈을 내야죠. 다음에 오실 때 내세요. 남자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3명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은 5명. 소문이 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매일 손님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70, 60, 50대요. 다들 윤복자 할머니 소문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가격을 정했습니다. 한 그릇에 5,000원. 싸게 받았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오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시, 5시요.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하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손님이 10명 오면 10그릇, 20명 오면 20그릇. 준비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70 먹은 몸으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목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등산객이 왔습니다. 30대 남자 둘이었어요. 산길 걷다가 우연히 들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식당이에요? 네, 칼국수만 해요. 칼국수 2그릇 주세요. 끓여줬습니다. 남자들이 먹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대박이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세요. 남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수 사진, 집 사진, 마당 사진. 막 찍더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고요. 폐가에서 먹는 미친 칼국수 그런 제목으로요.
그 다음 주부터 등산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주말에는 10명, 20명씩 왔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 말고 외지 사람들도 왔어요.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수만 끓였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야기가 있네요. 산속 폐가에서 할머니가 혼자 국수 끓이는 거요. 이런 데가 요즘 보기 힘들어요. 이야기라고요? 저는 그냥 국수 끓이는 건데요. 그게 이야기예요.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고 체인점인데 여기는 진짜잖아요. 진짜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는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왔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윤복자 할머니한테 부탁했어요. 같이 일해줄 수 있냐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심심한데 뭐. 돈은 안 받을게요. 아니에요. 드려야죠. 할머니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설거지하고 손님 상 내오고요. 저는 국수만 끓였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더 났어요. 인터넷에 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산속 칼국수집, 할머니 손맛, 진짜 맛집. 그런 말들이요. 가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산속 할매 칼국수. 간판도 하나 달았어요. 나무판에 검정 페인트로 직접 썼습니다. 폐가가 식당이 됐습니다. 버림받았던 집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됐어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르겠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요. 엄마가 산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요. 알 날이 올 거예요. 곧요. 6단계.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어요. 혼자였고 손에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 칼국수 집이에요? 네.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가 같은 집, 마당에 놓인 낡은 평상, 잡초 사이로 난 돌길.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곳을 신기해 하더군요. 저한테는 그냥 사는 곳인데요. 여기 정말 독특하네요. 분위기 미쳤어요. 독특하다니요. 그냥 낡은 집인데요. 아니에요. 요즘 이런 데 없거든요. 다 새 건물이고 인테리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예요. 또 진짜라는 말이더군요. 손님들이 자꾸 그 말을 했어요.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리고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진요? 네. 저 유튜브 하거든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소개하는 거요. 유튜브가 뭔지는 알았어요. 텔레비전 같은 건데 인터넷으로 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전 대신 그걸 본다고 하더군요. 촬영은 싫은데요. 아, 할머니 얼굴은 안 찍을게요. 그냥 음식이랑 집만 찍을게요. 음식은 괜찮아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끓였어요. 평소처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육수 맛을 보고 면을 삶고 파를 썰어 올렸어요. 그릇을 들고 나가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가 카메라를 들더군요. 국수를 이리저리 찍었어요.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요. 한참을 찍더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헐,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냥 칼국수 맛인데요. 아니, 이거 장난 아닌데요. 육수가 진짜 깊어요. 면발도 쫄깃하고요. 할머니,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오래 했죠. 젊었을 때부터요.
남자가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더군요. 그리고 물었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여기서 장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요. 인터뷰요? 그건 싫어요. 아, 그럼 그냥 촬영만 할게요. 괜찮으시죠? 음식 촬영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돈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윤복자 할머니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니, 우리 식당 인터넷에 떴어요. 네. 손자가 보여줬는데 조회수가 100만이래요. 100만? 100만 명이 봤다고요. 100만이요? 그게 많은 건가요?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거래요. 댓글도 막 달렸대요. 윤복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화면에 제 식당이 나와 있었어요. 남자가 국수 먹는 모습, 집 모습, 마당 모습. 제목은 이랬습니다. 산속 폐가에서 만난 전설의 칼국수 70대 할머니 손맛 실하냐. 댓글이란 걸 읽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쓴 글이었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이런 집이 진짜지. 요즘 프랜차이즈는 다 똑같은 역이 어디예요? 꼭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던 칼국수 맛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엄마 할머니를 떠올린다니요. 제 자식들은 저를 버렸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그리워하다니요.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폭발했습니다. 주말에는 100명도 넘게 왔어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윤복자 할머니랑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됐어요. 마을 아줌마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손님 응대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MBS 진짜 맛집 PD인데요. 혹시 취재 가능하실까요? 방송이요? 싫은데요. 아, 할머니 사연을 캐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만드시는 모습이랑 식당 분위기만 찍고 싶어서요. 그래도 싫어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PD가 끈질겼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5번째 전화 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사연 캐거나 심파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음식하고 할머니가 사시는 모습만 찍을 거예요. 편집도 할머니 보여드리고 할게요. 정말요? 네. 약속드려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촬영팀이 왔어요. 사람이 10명도 넘었습니다. 카메라만 4대였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거든요. PD가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저희는 없는 것처럼요. 평소처럼요? 카메라가 4대나 있는데요. 그래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반죽하고 면 볶고요. 손님 오면 국수 끓여주고요. 카메라가 따라다녔지만 신경 안 썼습니다. 일하는 데 집중했어요. 촬영이 이틀 걸렸습니다. PD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편집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윤복자 할머니가 또 흥분해서 왔어요. 방송 봤어요? 대박이에요. 저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다시 보기로 봤어요. 화면에 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는 모습, 반죽하는 모습, 국수 끓이는 모습. 신기했어요. 저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나레이션이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산속 칼국수집.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30년 전 식당을 운영했던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손맛이 살아있습니다. 사연은 안 나왔어요. PD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냥 음식하고 일하는 모습만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서든 왔습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씩 왔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어요. 부엌 보조 2명, 홀 서빙 3명. 그래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육수 끓이는 것, 반죽하는 것, 면 뽑는 것. 핵심은 제 손으로 했어요. 그래야 맛이 똑같으니까요. 마을이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길이 정비됐어요. 군에서 나와서 비포장기를 포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정표도 세웠어요. 산속 할매 칼국수 이쪽. 마을 사람들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관리하고 간식 팔고요. 커피 팔고요. 마을 전체가 살아났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버림받은 늙은이였는데요. 이제는 하루에 300명 먹이는 식당 사장이 됐어요. 자식들은 아직 모르겠죠. 뉴스 안 보나 봐요. 인터넷도 안 하나 봐요. 엄마가 방송에 나온 줄도 모르겠죠. 알게 될 거예요. 곧요. 그때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7단계. 며느리 이선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9억짜리 가만히 놔두면 손해예요. 담보대출로 굴려야죠. 사위 최민석도 거들었습니다. 점포도 10년 전에 3억에 샀는데 지금은 최소 7억은 될 겁니다. 보증금이랑 대출 끌어서 사업 확장하면 대박이에요. 월세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더 큰 돈을 굴려야죠. 큰아들 정우와 딸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어요. 며느리는 명품백을 사고 사위는 고급 승용차를 바꿨습니다. 봐요, 제 말이 맞죠? 자산을 굴려야 돈이 돼요. 하지만 6개월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자가 2배로 불어났어요. 사위의 사업도 거래처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대출?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대출 한도 초과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해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2개월 후 경매 진행 예정. 며느리 이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점포 보증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고 버텼거든요.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결국 아파트도 점포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4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이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시어머니 재산만 믿고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았어야. 큰아들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대출하자고 했잖아. 딸 수진이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점포 담보 잡자고 했잖아요. 사위 최민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 다들 찬성했잖아. 그 순간 거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산골 폐가를 개조한 칼국수집이 화제입니다. 하루 수백 명이 찾는 맛집으로 화면에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칼국수 국물을 끓이는 모습, 손님들에게 웃으며 국수를 내오는 장면. 4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저거 엄마 아니야? 며느리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맞죠? 화면 속 자막이 크게 떴습니다. 김옥분 70세 사장 1년 만에 지역 명물로. 딸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놓쳐버린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8단계. 어느 평일 오전 낯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이었어요. 구두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김옥분 사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찾으십니다. 김옥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남성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대한외식그룹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옥분은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다시 봤어요. 대한외식. 그게 뭐 하는 덴데요? 한지훈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외식 브랜드 500개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장님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옥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수? 내 가게를 팔라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사장님의 칼국수 레시피와 이름,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요. 한지훈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계약금 5억, 월 로열티 수익, 그리고 전국 확장 시 지분 수익까지 대략 연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김옥분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이 얼만데요? 15억입니다. 김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칼에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한지훈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본점은 내가 계속 운영합니다. 여기는 절대 안 팔아요. 가능합니다. 둘째, 레시피는 내 통제 아래 둡니다. 내가 승인 안 하면 못 바꿔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직원 교육은 내가 기준을 세웁니다.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 해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사장님의 철학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사장님이 만든 진짜 맛을 팔고 싶습니다. 가짜 프랜차이즈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김옥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3개월 후 본점은 2배로 확장됐습니다. 직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었어요. 주방도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옥분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출근해서 국물을 끓였습니다. 사장님, 이제 직원들이 다 하는데 왜 매일 나오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습관이야. 그리고 내가 안 보면 맛이 달라져. 큰 돈이 생겨도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옷을 입었어요. 6개월 후 이 지역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관광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차가 길에 늘어섰습니다. 칼국수집 가는 길이 어디예요? 김옥분 사장님 계세요? 폐가였던 곳이 지역의 중심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았어요. 김옥분은 그저 묵묵히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난 그냥 일할 뿐이에요. 9단계.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가장 바쁠 때였습니다. 홀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직원들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입구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원들 눈치를 봤어요. 손님들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저기, 사장님 계세요? 직원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이선영이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김옥분이 국물을 저어가며 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김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왔어? 이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주방 직원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10분 후 입구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위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도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구두는 닳았고 정장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최민석도 주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30분 후 큰아들 정우와 딸 수진도 왔습니다. 네 사람이 주방 한쪽에 나란히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어머니, 네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김옥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네 사람을 봤어요. 돈 달라는 거지? 큰아들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랑 점포 다 날아갔어. 지금 월세방에 살아. 며느리 이선영이 울먹였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도저히 못 갚겠어요. 사위 최민석도 말했습니다. 사업도 망했습니다. 빚만 5억입니다. 딸 수진이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김옥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엄마 이제 돈이 많으시잖아요. 김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줘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변할 리 없잖아. 엄마,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난 돈 한 푼 없었어. 그때 너희는 뭐 했어? 엄마 얼굴도 안 봤잖아. 네 사람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큰 성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엄마로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옥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이요? 여기서 일해라. 새벽부터 몸으로 배워라.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달 다녀라. 사위 최민석이 망설였습니다. 그럼 돈은? 일한 만큼 준다. 월급 받아가면서 빚 갚아라. 며느리 이선영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하는데요? 못 버티면 나가면 돼. 내가 안 잡아. 김옥부는 돌아서서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눈에는 계산이 보였어요. 100일만 버티면 될까? 그 정도면 돈 좀 받아갈 수 있겠지? 딸 수진도 생각했습니다. 몇 달만 참으면 엄마가 마음 풀리지 않을까? 큰아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것도 기회다. 어차피 선택지가 없잖아. 김옥부는 그들의 눈빛을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내일 새벽 5시까지 와. 늦으면 그날은 일 못해. 네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단계. 다음 날 새벽 5시, 네 사람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김옥부는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그럼 시작하자. 며느리 이선영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넌 재료 손질해. 파 다듬고 양파 썰고 고기 손질해. 이선영이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심히 해. 손 베면 일 못해. 사위 최민석에게는 더 힘든 일을 줬습니다. 넌 새벽에 장작 패고 주방 청소하고 설거지 담당이야. 네. 큰아들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넌 배달 다니고 정리정돈하고 저녁에 정산 도와줘. 알겠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청소하고 홀 서빙하고 손님 응대해. 웃는 얼굴로 해야 해. 네, 엄마. 김옥분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은 밥도 없어. 알아들었어? 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은 팔을 다듬다가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아,
김옥분이 반창고를 던져줬습니다. 붙이고 계속해. 네. 사위 최민석은 장작을 패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장모님, 이거 좀. 일 끝나고 연고 발라. 지금은 계속해. 큰아들 정호는 배달을 다니다가 길을 잃었어요.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길을 몰라서. 다음부터는 미리 확인하고 가. 손님 기다리잖아. 딸 수지는 손님에게 혼났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물도 안 갖다 주고. 수진이 허겁지겁 물을 갖다 줬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이선영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매니큐어 칠하던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사위 최민석은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큰아들 정호는 한밤중에 깼습니다. 새벽 공포가 왔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서 갔습니다. 딸 수지는 손님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개 숙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2주째 되던 날 며느리 이선영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김옥분이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 나는 너희를 벌주는 게 아니야. 이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다. 김옥분이 이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손을요. 이 손이 사람 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명품만 만지는 손이 아니라. 이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1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옥분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왔지? 안으로 들어가니 4사람이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장작을 패놓고 주방을 닦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전날 정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홀을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김옥분이 섰습니다. 너희, 큰아들 정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먼저 시작해봤어요. 김옥분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아침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옥분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밥 먹자. 4사람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엄마, 같이 먹는다고. 어서 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김옥분이 밥을 떠주고 국을 떠줬어요. 먹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주면 다시 망한다. 4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을 쥐어라. 돈은 일에서 나오는 거야. 일 없이 돈만 굴리면 또 날아가. 며느리 이선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위 최민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옥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말 거야? 4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재산 물려받을 생각은 접어. 네. 대신 일은 가르쳐 줄게. 나중에 너희가 이 가게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게. 큰아들 정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김옥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 손님 올 시간이야. 5명이 일어나서 각자 자리로 갔습니다. 6개월 후 4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부장이 됐어요. 사위는 배달팀장이 됐습니다. 큰아들은 관리 담당이 됐어요. 딸은 홀 매니저가 됐습니다. 김옥분은 여전히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편해. 본점에는 오늘도 새벽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가족 5명이 함께 칼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재산만 바라보던 자식들이 이제는 일로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땀으로,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선비들이 평생 곁에 두고 읽었던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얕아지면 재물에 휘둘리고 마음이 깊어지면 재물이 따라온다. 오늘 사연 속 김옥분 어머니 역시 돈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가진 것보다 먼저 잃는 날이 오지만 끝까지 남는 건 결국 사람의 품성과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하루를 버티고 계신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